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철이라고 합니다. 제 아들이 바다를 아는 놈이라 저는 한때 그 아이가 제 인생의 자랑이라고 믿었습니다. 일이 터진 건 작년 장마가 가장 거세던 밤이었어요. 문 닫은 정비소 유리문을 누가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비에 흠뻑 젖은 며느리가 들어와 제 팔을 붙잡고 말했어요. 아버님, 제발 저 좀 숨겨주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그날 밤 바다보다 더 깊은 구덩이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평생 바다 옆에서 살았어요. 정비소는 항구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문 열면 바닷바람이 먼저 들어왔고 비 오는 날이면 기름 냄새랑 짠내가 섞였어요. 낡은 엔진 부품들이 벽을 따라 늘어서 있고 공구함은 녹이 슬어도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저는 그 냄새가 좋았어요. 18배 기관부 막내로 배에 올라타서 연안 화물선이랑 예인선을 38년 동안 탔습니다. 기관장으로 퇴임한 건 62살 때였고요. 퇴임하고 나서는 항구 초입에 정비소를 차렸어요. 낡은 선박 엔진 들여다보고 오래된 기계 냄새 맡으면서 하루하루 보내는 게 저한테는 그게 편했거든요. 아들 선우는 그런 저를 보고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방학 때마다 정비소에 따라왔고 기름 묻은 공구함 열어보다가 손 베어서 울기도 했죠. 그 아이가 해양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솔직히 속으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선우는 졸업하고 동해해운이라는 중견 해운사에 들어갔어요. 운항관리팀에서 착실히 경력을 쌓더니 어느새 팀장 자리까지 올랐죠. 저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바다를 숫자로만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제대로 된 원칙은 지키고 있겠거니 믿었어요. 바다가 뭔지 아는 아들이니까요. 지연이는 선우가 33세. 데려온 며느리였습니다. 해상사고 전문 손해사정사 사무소에서 외부조사 위탁 계약직으로 일하는 아가씨였는데 조용하고 말수가 적었어요. 시어른한테 깍듯하고 예의 바른 편이었지만 그렇다고 속마음을 잘 드러내는 타입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연이한테 늘 적당한 거리를 뒀어요. 좋은 며느리다. 그 정도였어요. 그 밤까지는요. 장마가 절정이던 그 밤, 저는 정비소 불 끄고 막 자리 정리하던 참이었어요. 빗소리가 워낙 세서 처음엔 유리창이 흔들리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정비소 유리문 쪽에서 누가 손바닥으로 미친 듯이 유리차을 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공구를 내려놓고 문 쪽으로 갔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로 보이는 건 흠뻑 젖은 사람 하나였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지연이가 들어왔어요.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뭔가를 꼭 쥐고 있었어요. 젖은 종이 같은 거였는데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여기 왜? 아버님, 지연이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힘이 셌습니다. 떨고 있었는데도 소나귀에 힘이 빠지지 않았어요. 선우 씨가 이상해요. 배를 일부러 가라앉혔어요. 저 좀 숨겨주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지연이 눈을 봤어요. 우는 게 아니었어요. 무서운 눈이었습니다. 처음 든 생각은 이거였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지? 선우가 회사 다니는 아이고 바다 일하는 아이라는 건 압니다. 그런데 배를 일부러 가라앉혀요? 저는 지연이를 안쪽으로 데려갔어요. 정비소 한켠에 낡은 의자랑 작은 테이블이 있거든요. 거기 앉히고 수건 하나 가져다 줬습니다. 앉아. 일단 앉아. 지연이는 앉았지만 수건은 잡지 않았어요. 아직도 젖은 종이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선우한테 연락은 됐어?
지금 어디 있어? 됩니다. 그래서 못 가요. 말이 짧았어요. 겁에 질린 사람이 쓸 말만 골라 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었어요. 그래서 배를 가라앉혔다는 게 무슨 말이야? 청해호 이야기? 청해호는 열흘 전에 침몰한 화물선이에요. 동해해운 소속 노후 선박인데 장마 시작 즈음에 사고가 났죠. 선원 2명이 숨지고 생존자 4이 구조됐습니다. 청해호는 항구 사람들 사이에서도 말이 돌던 배였어요. 폐선 얘기가 나온 지 꽤 됐고 언젠가는 사고 난다는 말을 들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고 났을 때 뉴스에서 잠깐 봤어요. 박태수 선장이 무리하게 출항을 강행했다는 얘기가 항구 쪽에서 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선장 문제려니 했어요. 맞아요. 청해호요. 지연이가 손에 쥔 종이를 테이블에 놓았어요. 젖어서 쭈글거렸지만 인쇄된 내용은 보였습니다. 이거 보세요. 보험 관련 서류였어요. 제가 그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손해사정 일하는 며느리가 가져온 거니까 날짜랑 숫자는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약 변경 날짜가 찍혀 있었어요. 청해호 침몰 사고가 나기 엿새 전 날짜였습니다. 이게 뭐야? 보험 특약 변경 내역이에요. 사고 나기 엿새 전에 청해호 선체 보험 특약이 확대 변경됐어요. 보상 한도가 올라갔고요. 저는 다시 봤습니다. 날짜가 맞았어요. 사고 엿새 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서류를 내가 어떻게 가지고 있어? 저 외부 조사 위탁 일 하잖아요. 청해호 사고 접수 서류가 우리 사무소로 넘어왔어요. 처음엔 그냥 업무 파일인 줄만 알았는데 검토하다 보니까 날짜가 이상해서요. 지연이가 잠깐 멈췄어요. 선우 씨한테 물어봤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제 노트북이 없어졌어요. 저는 지연이를 봤습니다. 없어진 게 아니라 누가 가져간 거야? 지연이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그때 제 전화가 울렸어요. 선우였습니다. 저는 받았어요. 아버지. 선우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화가 나 있거나 뭔가 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연이 아버지한테 갔어요? 거기 있죠?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걱정하실 일 아니에요. 바다 일하다 보면 이런 사고는 있습니다. 지연이가 업무 서류를 좀 잘못 본 것 같아서요. 지금 많이 예민해요. 조사 파일 들여다보다가 괜히 겁먹은 겁니다. 아버지한테까지 갈 일 아니에요. 제가 정리할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선우 목소리 안에 있는 걸 찾으려 했어요. 불안함과 떨림 그리고 급함?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너무 정리돼 있었어요. 아내가 밤중에 비 맞으며 도망친 상황인데 목소리가 그랬습니다. 오늘은 오지 마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지연이를 정비소 안쪽 창고 옆방에 들여보냈습니다. 원래는 잡동사니 쌓아두는 공간인데 간이 침대가 하나 있어요. 거기 눕혀놓고 나왔습니다. 저는 혼자 테이블에 앉았어요. 젖은 특약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날짜, 사고 엿새 전, 배를 일부러 가라앉혔다.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저는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선우는 바다를 아는 아이였어요. 기관장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해양대까지 나온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사람 탄 배를 일부러 가라앉히다니요. 그건 말이 안 됐어요. 그런데 서류 날짜는 믿어졌어요.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있으니까 머릿속이 자꾸 헛돌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청해호 사고 기사를 찾아봤어요. 열흘 전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동해해운 소속 화물선 청해호 장마중 침몰. 선원 2명 사망, 4명 구조. 선장 박태수 씨 사고 직후 연락 두절. 연락 두절? 저는 그 대목에서 멈췄어요. 사고가 난 배의 선장이 사고 직후에 연락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항구 쪽에서는 이미 얘기가 돌고 있었어요. 선장이 날씨 경보를 무시하고 출항을 밀어붙였다고요. 그래서 잠적한 거라고요. 저는 기사를 덮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뭔가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선장이 무리하게 밀어붙였다. 선장이 잠적했다. 보험 특약이 사고 전에 바뀌었다. 지연이 말은 쉽게 믿기지 않았어요. 선우가 배를 일부러 가라앉혔다고요? 그걸 지금 당장 받아들일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선장 쪽은 이상한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래 앉아 있었어요.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정비소 형광등 하나가 흐릿하게 깜빡이었어요. 생각을 정리하려 했는데 자꾸 한 가지로 돌아왔습니다. 청해호가 정말 그렇게 한 번에 무너질 배였나? 저는 그 선박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같은 급 노후 화물선은 압니다. 기관장으로 38년 동안 그 배들 안에서 살았으니까요. 날씨가 나빠도 기관실 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으면 그렇게 빨리 침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정비소 안쪽 철제 캐비닛 앞에 섰습니다. 예전 동료들 연락처가 거기 있어요. 항만청 쪽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 노후 선박 정비 쪽에서 잔뼈 굵은 사람들, 청해호 기관 정비 기록을 직접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말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서류가 있어야 했고 기록을 봐야 했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기록이 제 아들을 끊어내는 첫 칼날이 될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 눈이 떠졌어요. 정비소 간이 침대 옆 창문으로 빗소리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약해진 거지 그친 건 아니었어요. 저는 바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오세훈 씨한테 전화했어요. 항만청 쪽에서 20년 넘게 일하다 퇴임한 사람인데 지금도 항구 근처에서 선박 관련 자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랑은 30년 가까이 된 사이예요. 영철이 형, 이 새벽에 무슨 일이야? 청해호 기관 정비 기록 볼 수 있어? 공식 기록 말고 실제로 점검이 됐는지. 전화기 너머로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걸 갑자기 왜? 그냥 좀 봐야 할 것 같아서. 오세훈 씨는 더 묻지 않았어요.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라 제가 그냥이라고 하면 그냥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알았어? 알아보고 오후에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지연이 방 쪽을 봤어요.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아직 자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오전 내내 정비소 일을 했습니다. 손은 일하고 있었는데 머리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청해호, 노후 화물선, 기관실 경보 센서. 저는 기관장 출신입니다. 그 급 선박 내부 구조는 눈 감고도 압니다. 침수 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으면 그 배가 그렇게 빨리 무너질 수 없어요. 장마철 악천후라도 기관실 알람이 제때 울렸으면 선원들이 대피할 시간은 있었을 겁니다. 2명이 숨진 거잖아요. 저는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지연이가 일어난 건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세수하고 나왔는데 얼굴이 부어 있었어요. 울었거나 잠을 못 잔 거거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 밥 있어 열어봐.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 쪽으로 갔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어젯밤에는 젖은 종이랑
공포 속에 있었으니까 제대로 설명을 못한 게 있을 거다 싶었습니다. 밥을 조금 먹고 나서 지연이가 말했어요. 아버님, 제가 어제 설명을 다 못했어요. 알아? 앉아. 지연이는 손해사정 서류 흐름부터 설명했습니다. 청해호 사고가 접수되면서 지연이 속한 외부조사 위탁사무소로 1차 서류가 넘어왔어요. 보험사 쪽에서 외부 검토를 요청한 거였습니다. 지연이는 그 파일을 열었다가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사고 접수 서류 안에 특약 변경 내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변경 날짜가 사고 엿새 전이었습니다. 특약이 바뀌면 원래 조사 대상이 돼요. 변경 시점이 사고 직전이면 보험사 쪽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 서류가 왜 내한테 왔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원래 이 케이스는 저한테 올 파일이 아니었어요. 담당자가 바뀌면서 잘못 배정된 건데 제가 열어봤다가 날짜를 본 거죠. 지연이가 잠깐 멈췄어요. 처음엔 저도 아니길 바랐어요. 날짜가 이상하다 싶어서 3번이나 다시 봤는데 볼수록 맞았어요. 지연이가 잠깐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그때 선우 씨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알고 있냐고요? 뭐라고 그래? 업무상 특약 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자기가 관여한 건 아니라고.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 다음날 제 노트북이 없어졌고 제 사무소 이메일 계정 접속 기록이 이상하게 찍혀 있었어요. 오후에 오세훈 씨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 청해호 기관실 점검표 4본 구했어. 직접 와서 봐. 저는 바로 나갔어요. 오세훈 씨 사무실은 항구에서 2블록 거리였습니다. 비가 아직 내리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 2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점검표 4본이랑 항만 관제 쪽에서 정리된 항로 좌표 캡처본이었어요. 이것도 봐. 예정 항로랑 실제 운항 좌표야. 저는 2번째 종이를 먼저 봤어요. 예정 항로와 실제 위치 사이에 선이 2개 그어져 있었습니다. 11L이 기사에서 짧게 봤던 숫자가 눈앞에 있었어요. 선장이 항로를 틀었습니다. 그것도 단순 이탈이 아니라 폭풍 예보가 짙은 쪽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실수야? 오세훈 씨가 짧게 웃었어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앉아서 들여다봤어요. 첫 페이지부터 눈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침수경보 센서 점검 항목. 2달째 미실시였어요. 이게 말이 돼? 오세훈 씨가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정비 일정 조율 중으로 돼 있어. 근데 실제로 2달 동안 한 번도 안 됐어. 급의 폐선 예정이었거든. 비용 안 들이려고 미룬 거지. 오세훈 씨가 팔짱을 풀었어요. 항구에서 청해호 모르는 사람 없어. 돈 안 되는 배라고. 어차피 없앨 거니까 끝까지 굴리자. 그게 급의 처지였어? 그러면서 화물은 꽉꽉 채워서 내보냈지. 저는 점검표를 다시 봤어요. 폐선 예정 선박이었습니다. 어차피 없앨 배니까 정비 비용을 아꼈어요. 그러면서 화물은 싣고 출항을 강행했습니다. 2달 동안 경보 센서 점검이 한 번도 안 된 배를 저는 점검표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 정비 누락, 회사 쪽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 거야? 당연하지. 선박 정비 보류는 운항관리팀 결제 라인 통해야 해. 운항관리팀, 선우팀이었습니다. 정비소로 돌아오면서 저는 항로 이야기를 다시 떠올렸어요. 청해호가 사고 직전에 예정 항로보다 11L이 바깥으로 벗어났다는 얘기가 기사에 짧게 나왔었습니다. 항로를 벗어나는 건 선장 판단입니다. 그게 맞아요. 그런데 정비 누락은
운항관리팀 결제 없이 안 되고 보험 특약은 사고 엿새 전에 바뀌었어요. 선장이 혼자 할 수 있는 일과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박태수 선장이 항로를 틀었다는 건 가능해요. 그런데 그 선장이 경보 센서 점검을 2달 동안 막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보험 특약을 사고 전에 바꿀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었고요. 저는 정비소 문을 열면서 생각했습니다. 선장이 잘못한 건 맞다. 그런데 선장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 저녁 무렵에 선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제보다 목소리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침착한 건 같았는데 무언가가 그 아래에 있었어요. 지연이 거기 있는 거 맞죠? 왜? 한번 통화 좀 하고 싶어요. 제가 무슨 말 했는지 직접 설명하고 싶어서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지금은 안 된다. 아버지, 저 지금 회사에서도 조사 협조 요청 들어오고 있어요. 지연이가 외부에서 서류 들고 다니면 저한테도 문제가 생겨요. 잠깐 사이가 있었어요. 그 서류 밖으로 돌면 지연이도 곤란해집니다. 지금 회사 쪽이 예민해서 괜히 선 넘으면 다 같이 다쳐요. 아버지, 조사 협조 요청, 서류, 문제, 선우가 쓰는 단어들이 전부 그쪽이었어요. 지연이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서류 걱정이었어요. 알았어? 끊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이한테 물었어요. 최동식이라는 사람 알아? 청해호 기관부 생존 선원. 지연이 눈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알아요. 사고 직후 진술서에 이름 나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뒤로 연락이 안 됐어요. 사무소 쪽에서도 접촉 시도했는데 거절했대요. 왜 거절했는지는 알아? 모르겠어요. 그냥 말 안 하겠다고 했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 안 하겠다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거나 시킨 사람이 있는 거거나. 저는 오세훈 씨한테 다시 연락했어요. 예전 항만 인맥 중에 최동식이랑 연이 닿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연락이 닿은 건 이틀 뒤였어요. 최동식은 사고 이후에 고향 쪽으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면회도 거절하고 전화도 안 받았는데 오세훈 씨가 기관부 출신 선배를 통해 간신히 연결이 됐어요. 직접 만난 건 아니었고 전화였습니다. 저는 선배한테 부탁해서 최동식 옆에 앉혀놓고 들었어요. 처음엔 말을 안 했어요. 회사에서 뭐라 했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런 식이었어요. 저는 그냥 기다렸습니다. 억지로 끌어낼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스스로 입을 열어야 했습니다. 한참 뒤에 최동식이 말했어요. 기관실 알람이 울렸어요. 출항하기 전부터 이상 신호가 있었는데 선장이 그냥 출항했어요. 선장이 알람 얘기 꺼내지 말라고 했습니까?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예. 저는 숨을 참았어요. 사고 나기 전날 선장이랑 누군가랑 통화하는 거 들었어요. 목소리는 못 들었는데 선장이 팀장님이라고 불렀어요. 팀장. 그 통화 끝나고 출항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있었어요. 팀장. 동해해운 운항관리팀장. 선우였습니다. 선장이 출항하기 전날 선우와 통화했어요. 그 통화 뒤에 출항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알람이 울리고 있었는데도요. 저는 지연이를 찾았어요. 선우가 사고 전날 박태수 선장이랑 통화한 기록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 지연이가 잠깐 생각했어요. 통화 기록 자체는 저한테 없어요. 근데 사고 접수 당시 제출된 선장 행적 보고서에 통화 내역 일부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파일 4본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지연이는 가방 안쪽을 뒤졌습니다. 젖은 채로 챙겨 나온 파일들 중에 출력물이 몇 장 더 있었어요. 그중 한 장을 펼쳤어요. 사고 전날 오후 박태수 선장 통화 내역 일부가 찍혀 있었습니다. 수신, 동해해운 내부 번호. 지연이가 손으로 그 번호 옆을 짚었어요. 이 번호 운항관리팀 직통이에요. 저는 그 종이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오세훈 씨 말이 떠올랐어요. 이 정도 기록이면 항만청 조사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공식 기록 한번 열리면 회사도 못 막아. 경보 센서 2달 미점검, 사고 엿새 전 보험 특약 변경, 출항 전날 운항관리팀 직통으로 선장과 통화. 알람이 울렸는데도 출항 강행. 박태수 선장이 항로를 틀었다는 건 맞을 거예요. 선장이 알람을 무시하고 나간 것도 맞겠죠? 그런데 그 선장이 혼자서 이걸 다 설계했을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판을 깔았어요. 정비를 멈추고 보험을 바꾸고 통화로 출항을 밀어붙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우가 사고 후에 덮기만 한 게 아닐 수 있었어요. 그 생각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오래 서 있었어요. 아들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서는 이미 꺼내져 있었어요. 이제 남은 건 회사 쪽 기록을 여는 일이었습니다. 믿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아들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죄를 확인하러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정밀한 씨를 만난 건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뒤였습니다. 항만청 해양사고 조사팀 실무관이었어요. 오세훈 씨가 연결해 줬습니다. 공식 채널로 접촉한 게 아니었어요. 항구 쪽 인맥으로 닿은 거라 처음엔 조심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정밀한 씨는 항구 근처 커피숍에서 저를 만났어요. 서류 가방을 옆에 두고 앉아 있었는데 말을 시작하기 전에 주변을 한번 봤습니다. 어디까지 확인하셨어요? 저는 가지고 있는 걸 다 말했어요. 경보 센서가 2달째 점검이 안 됐다는 것, 보험 특약이 사고 엿새 전에 바뀐 것, 항로 이탈 로그와 최동식 진술, 그리고 사고 전날 운항관리팀 직통으로 선장과 통화한 기록까지요. 정밀한 씨가 듣는 동안 표정이 바뀌지 않았어요.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인지 아니면 훈련된 사람인지. 백업 서버 기록은 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회사 내부 메신저랑 결제 흐름이 거기 다 있어요. 삭제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정밀한 씨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공식 조사 요청이 들어와 있었어요. 저희도 진행 중이었어요. 다만 회사 쪽에 자료 제출을 계속 미루고 있었고요. 봉투 안에 출력물이 있었어요. 복구된 사내 메신저 내역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읽었어요. 선우 이름이 있었습니다. 특약 확대 결제부터 출항 강행 승인, 정비 보류 지시까지 전부 선우 결제 라인이었어요. 메신저 내역에는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특약 변경 사흘 전, 정비 보류 결제는 한 달 반 전, 출항 강행 승인은 사고 전날이었어요. 저는 출력물을 손에 쥔 채 한동안 내려다봤습니다. 지연이 말이 맞았어요. 선우는 사고 뒤를 덮은 게 아니었어요. 사고가 나기 전부터 판을 깔았습니다. 정비를 멈추고 보험을 바꾸고 출항을 밀어붙였어요. 박태수 선장은 그 판 위에서 움직인 거였습니다. 이 자료 공식 절차로 쓸 수 있어요? 정밀한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쓸 수 있어요. 이 정도면 회사 내부 정리로 못 끝납니다. 선박 사고가 아니라 기록 조작과 보험 사기로 넘어가는 사안이에요. 잠깐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김 선생님,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다만 수사로 가려면 직접 증언이 하나 더 있으면 훨씬 세요.
저는 알았습니다. 최동식이었어요. 그리고 지연이었어요. 정비소로 돌아왔을 때 지연이가 테이블에 앉아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아버님, 응. 해운사 쪽에서 연락 왔어요. 회사 내부 진상협의 자리를 만들겠다고요. 선우 씨도 참석한대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진상협의. 회사가 먼저 자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건 수사로 번지기 전에 내부에서 정리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봉투를 테이블에 올렸어요. 가야지. 지연이가 봉투를 봤습니다. 안에 뭐가 있는지는 묻지 않았어요. 표정으로 알았을 거예요. 저도 가야 할까요? 가야 해. 지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얼굴이 그날 밤이랑 달랐어요. 공포가 아니었어요. 굳어 있었습니다. 버티기로 한 사람 얼굴이었어요. 진상협의 자리는 해운사 회의실이었습니다. 테이블이 길었어요. 회사 쪽에서 3명이 앉았고 법무팀 직원처럼 보이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선우는 테이블 가운데 앉아 있었어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반듯하게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 얼굴을 봤습니다. 43년 전 정비소에서 제 공고함을 열어보다가 손을 베어서 울던 아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 생각을 잘랐습니다. 자리에 앉으면서 봉투를 테이블에 올렸어요. 지연이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회사 쪽 사람이 먼저 말했어요. 오늘 자리는 이번 사고에 대한 유가족 측 의견을 듣고 회사 차원의 보상안을 논의하기 위해. 잠깐요. 제가 끊었습니다. 보상 얘기하러 온 게 아닙니다. 선우가 저를 봤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준비된 얼굴이었어요. 회사 쪽 사람이 말을 이었어요. 그럼 어떤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싶으신지? 청해호 기관실 침수 경보 센서. 사고 전 2달 동안 점검이 한 번도 안 됐습니다. 이 정비 보류 누가 결제했습니까? 조용해졌어요. 선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정비 일정은 팀 전체가 관리하는 거라서 특정 개인 결제로 보기 어렵고요. 결제 라인에 이름이 있습니다. 저는 봉투에서 첫 번째 출력물을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선우가 봤어요. 눈이 한번 움직였습니다. 이건 내부 자료라 외부에서 복구된 메신저 내역이에요. 삭제하셨더라고요. 선우가 자세를 고쳤어요. 정비 보류는 팀 전체 판단이에요. 제가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 회사 예산 구조상 불가피한 결정이었고 보험 특약 변경. 저는 2번째 출력물을 꺼냈습니다. 사고 엿새 전. 이 결제도 운항관리팀장 라인이에요. 예산 구조 때문에 특약을 올리진 않죠. 회사 쪽에서 눈짓이 오갔어요. 법무팀 직원이 뭔가 말하려 했어요. 출항 강행. 저는 계속했습니다. 사고 전날 기상경보 올라온 상황에서 출항 일정이 확정됐어요. 그 전날 박태수 선장이랑 통화한 번호, 운항관리팀 직통이에요. 3번째 출력물을 꺼냈습니다. 선우가 입을 열었어요. 선장이 최종 판단한 거예요. 출항 여부는 선장 권한이고 저는 일정 조율을 한 거지. 최동식 씨 진술서도 있어요. 선우 눈이 한번 흔들렸어요. 기관실 알람이 출항 전부터 울렸다고 했어요. 선장이 그걸 알고도 나갔고 그 선장이 사고 전날 팀장님이라고 부른 사람이랑 통화했다고요.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사 쪽 법무팀 직원이 뭔가 말하려 했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보험 특약 변경. 사고 엿새 전에 청해호 선체 보험 특약이 확대됐습니다. 이 결제도 운항관리팀장 라인이에요. 2번째 출력물을 꺼냈어요.
출항 강행 승인. 사고 전날 기상경보가 올라온 상황에서 출항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그 전날 박태수 선장이랑 통화한 번호, 운항관리팀 직통이에요. 세 번째 출력물을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세 장이 놓였습니다. 선우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회사 쪽에서 눈짓이 오갔습니다. 법무팀 직원이 말했어요. 이 자료들은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항만청 조사팀이 복구한 자료입니다. 공식 기록이에요. 선우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회의실 언어가 아니었어요. 저 이 업계에서 20년 일했어요.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폐선 처리 비용, 계약 일정, 실적 압박. 이게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선우를 봤습니다. 다들 이렇게 해요. 사고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저도 이게 이렇게 될 거라고는. 선원이 2명이나 죽었다. 선우가 멈췄어요. 경보가 울리고 있었어? 내가 보류시킨 정비 때문에? 그 경보가 제때 안 울린 거야. 사람이 탄 배였어? 선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잠깐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들었어요.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바다 일하다 보면 이런 사고는. 저는 그 문장을 기억했습니다. 그 전화에서 했던 말이었어요. 지연이 도망쳐온 다음 날 밤에. 그때도 그 말을 했었어요. 바다 일하다 보면 이런 사고는 있다. 저는 38년 동안 바다 일했습니다. 기관실 안에서 경보 소리 들으면서 선원들 대피시키고 정비 기록 하나하나 챙기면서 일했어요. 그게 바다 일이었습니다. 사람 목숨을 숫자로 바꾸는 게 바다 일이 아니에요. 김선우. 저는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어요. 내가 사람 목숨을 숫자로 셌구나. 선우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지연이가 말했어요. 조용했습니다. 떨지 않았어요. 저는 처음에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날짜가 이상하다 싶어서 3번이나 다시 봤어요. 볼수록 맞았어요. 남편이라서 아니길 바랐어요. 그래서 더 봤어요. 그런데 볼수록 이게 실수가 아니라 준비된 일 같았어요. 그때 노트북이 없어지고 이메일에 제가 아닌 흔적이 찍혔어요. 그때 도망치기로 했어요. 회사 쪽 사람들이 지연이를 봤습니다. 선우 씨한테 물어봤어요. 그날 밤 제 노트북이 없어졌어요. 이메일 접속 기록에 제가 아닌 흔적이 있었어요. 지연이가 테이블 위 출력물을 한번 봤어요. 저는 남편을 무너뜨리려고 여기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본 걸 말하는 거예요. 2분이 돌아가셨으니까요.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선우는 테이블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회사 쪽에서 잠깐 쉬자고 했습니다. 복도로 나갔어요. 선우가 저한테 왔어요.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 뭔가를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 한 건 아니에요. 회사도 같이 움직인 거예요. 저 혼자 설계한 게 아니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버지까지 이러시면 저는 끝나요. 저 좀 봐주세요.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43년을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흔들리는 걸 들었어요. 저는 그 감정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봤어요. 아버지가 이해해 줄 알았어요. 먹고 사는 일이니까. 저는 선우를 오래 봤습니다. 그 눈을 들여다봤어요. 후회하는 눈인지 아직도 버티는 눈인지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나한테 이해 구하는 거 아니다. 저는 그렇게만 했어요. 자리로 돌아와서 저는 봉투에서 마지막 종이를 꺼냈습니다.
정미란 씨한테 받은 공식 조사 요청 문서였어요.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회사 내부 합의로 끝낼 생각 없습니다. 이 자료 전부 항만청 조사팀에 공식 제출합니다. 회사 쪽 법무팀 직원이 뭔가 말하려 했어요. 선처 요청도 없습니다. 선우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선우를 봤어요. 시선을 거두지 않았어요. 선우가 먼저 고개를 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항구에 나갔습니다. 물이 잔잔했어요. 장마가 완전히 거쳤습니다. 저는 오래 바다를 봤어요. 38년 동안 저 바다 안에 있었습니다. 파도가 세면 세대로, 잔잔하면 잔잔한 대로 기관실 안에서 기계 소리 들으며 있었어요. 바다는 거짓말하면 반드시 사람이 다친다는 걸 저는 몸으로 압니다. 선우도 알아야 했어요. 그 아이도 바다를 알았으니까요. 알면서도 샘을 한 겁니다. 저는 그게 제일 무거웠어요. 그 뒤 일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선우와 박태수 선장이 형사 입건됐어요. 동해해운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보험 사기 혐의로 수사가 확대됐습니다. 저는 참고인 진술을 했어요. 지연이도 했습니다. 최동식도 공식 진술서를 냈어요. 진술하는 날 조사관 앞에 앉아서 말을 시작했는데 목이 막혔어요. 아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기록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기록 안에 아들이 있었어요.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울지는 않았어요. 다만 오래 걸렸습니다. 선우가 구속됐다는 연락을 받은 날 저는 정비소 문을 일찍 닫았어요.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억울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무거웠어요. 오래된 기계를 마지막으로 올려놓는 것처럼요. 저는 면회를 가지 않았어요. 지인들이 물었습니다. 한 번은 가봐야 하지 않겠냐고요. 저는 이렇게만 했습니다. 그 아이가 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지연이는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제가 강요한 게 아니에요. 지연이가 스스로 결정했어요. 저는 처음에 한마디 했어요. 어디 갈 데 있어? 지연이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일단 정리되면 구할게요. 급하면 여기 있어도 돼. 그게 다였습니다. 새 가족을 맞이하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가 딸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갈 데가 정리될 때까지 있어도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지연이도 그걸 알았어요. 감사합니다라고 했고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어요. 정비소 한쪽에 안전교육용 엔진 모형이 하나 놓였습니다. 항구 쪽 젊은 선원들이 가끔 들렀어요. 오래된 기관장한테 현장 얘기 들을 수 있다는 말이 돌았나 봐요. 저는 그 사람들한테 늘 같은 말을 했어요. 기록은 속이지 마라. 배가 말하는 걸 먼저 들어라. 사람이 탄 배라는 거 잊지 마라. 지연이는 가끔 들렀습니다. 서류 정리를 도와줬어요. 말이 많지 않았어요. 저도 많지 않았고요. 어느 날 지연이가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날씨 좋네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항구 위로 햇살이 있었습니다. 그러네. 그게 다였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선원 하나가 들어왔어요. 기록표를 받아 적다가 뭔가 물어보려다 머뭇거렸습니다. 선생님, 기록이 좀 복잡하면 그냥 넘겨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 아이를 봤어요. 안 된다. 기록이 복잡한 건 배가 복잡해서야. 그걸 넘기면 사람이 복잡해져. 그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말했어야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도 한 가지가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선우가 처음부터 나쁜 아이였던 건 아니에요. 공고함을 열어보다가
손 베어서 울던 아이였고 해양대 합격했을 때 아버지보다 더 기뻐하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아이는 바다를 숫자로 봤습니다. 그게 언제부터였는지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제가 더 일찍 봤어야 했는지도 모르고요. 모른 척하면 지나가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모른 척해서 사람이 다치는 일은 끝내 남습니다. 저는 이제 기록을 먼저 봅니다. 사람보다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요. 늦게 본 죄는 남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꼭 그 말을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